안녕하세요. 오늘 가을바람이 이제 점점 쌀쌀해지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하고 있는 세대문화인문 대중강좌 청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지난 2014년부터 세대문화 인문 대중강좌를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수업, 선배 수업,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3권의 책으로 결실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또 하는 이 사업도 계속해서 정한 책방이라는 출판사 통해서 다시 또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책을 또 보시면 아마 복습하시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시니어 세대와 중년 세대를 중심으로 노년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인문학 강좌로 기획이 됐습니다. 오늘 그 2번째 강좌를 맡아주실 분은 사실 너무 유명한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면 음악, 축구면 축구, 도시공간이면 도시, 다방면에 모르는 게 없고 대단히 박식한 분이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문화라는 키워드로 일목요연하게 관통하는 연구와 비평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고 계신 문화평론가이자 여기 보이신 대로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정윤수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주제는 젊은이들에게 도시는 아마 천국일 겁니다. 근데 노인들 세대에게 도시라는 것은 정말 살기 위해서 병원이 가깝기도 하고 여러 문화시설이 가깝기도 해서 떠날 수 없는 곳이지만 동시에 혼자서 쓸쓸하게 나이 들어가야 하는 익명의 섬이기도 하죠. 오늘 문화평론가 정윤수 교수님이 거대한 도시와 노인의 새로운 삶이란 주제로 그와 관련해서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윤수입니다. 방금 전성환 선생님께서 이 행사의 취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그걸 제가 중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저에 대해서 지나치게 멋있게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소개하실 때. 그래서 이왕 들은 좋은 얘기에 또 제가 덧붙여서 부언해봐야 시간만 아까울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름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여러 참여해 주신 청중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미 전성원 선생님께서 이제 기본적인 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거대한 도시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가능케 할 것인가라는 테마입니다. 실은 이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그걸 누가 담당해야 될지, 학문적으로 어느 연구 영역에서 그걸 해야 될지, 또 이것이 복지 차원인 것인지, 도시공학 차원인 것인지 등등의 많은 그 미중유의 사태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들으신 분들께서는 상황에 대한 진단, 상황에 대한 파악은 이제 공감을 하겠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달까? 좀 아쉽달까?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미리 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의 부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은 노인의 삶에 대한 학문적, 제도적, 복지적 이 관심과 정책의 수단들이 펼쳐지는 게 불과 몇 해 되지 않았고 이토록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노인분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 있는 자제분들이나 사회 전체가 처음 겪는 미중유의 사태라면 사태일 수도 있는 이런 것이라서 지금은 정책적 진단으로 이리 가자 저리 가자라고 논쟁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 거대한 도시에서의 이 공간적인 어떤 파악들, 이 공간 속에서 평생을 대체로 대도시, 우리가 안양에 일단 모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삶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거의 반평생 이상을 보내신 분들에게 다가오는 진짜 문제가 뭐고, 그것이 과연 헬스케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스마트 장비를 집안에 몇 개 더 장착하는 걸로 과연 해결될 것인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테크놀로지를 몇 개 사서 붙여서, 예를 들면 어느 구에서는 이제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혼자 계시는 분들, 그 중에서 또 질환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권의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집이나 방 안에 일정한 센서나 장치들을 이렇게 해놔서 홀로 계신 분께서 만일의 사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센서나 벨을 눌렀을 때 그게 구청이나 보건소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욱더 확산해야 되지만, 그런 테크놀로지로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해법을 찾아낸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정말 5년, 10년 안에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건 노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구나. 그러자면 전체적인 이해, 전체적인 인식의 변화가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시작했더니 청중분께서 오늘 지루하겠는데 이런 표정으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꽤 많은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지만 동화 반복이거나 비슷한 이미지들은 좀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원래 주어진 제목은 요 부제로 있는 거대한 도시와 노인의 새로운 삶, 좀 과하게 붙였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 제가 지금 50살로 이 앞에 있는데 저보다 더 연만하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왜 그 많은 용어 중에 노인이라고 써놓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거는 어떤 그 가치 평가 없이 학문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노인을 노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쓴 겁니다. 어르신 뭐 이런 표현을 썼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엄밀한 논의를 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청소년을 청소년이라고 하지 우리 새끼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어르신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과도한 주관적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듣기에 뭐 섭섭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청년은 청년이고 노인은 노인이니까 노인이라고 표현하거나 고령 또는 노령화 사회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쓰이는 용어인 걸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도 그런 게 있죠. 가령 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장애우라고 하는 순간부터 장애우는 스스로 주체로가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사람, 나는 착한 사람, 쟤는 결핍된 사람, 이런 대전제를 깔고 그 용어가 활용되기 때문에 이미 그 장애인 촉진법에서도 그 장애인 보건 재활 촉진법에 관한 여러 법률에서도 장애우 같은 표현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면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장애우인 나라고 하면 장애를 가진 내 친구 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한 휴머니즘의 단어라서 좀 더 객관적이고 분명한 용어, 장애인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법적으로나 교과서에서 다 바뀌었거든요. 한때 좋은 뜻으로 장애우라고 써보자 했지만 장애인들 스스로가 그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대상화하는 것이다 해서 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쉽게는 쓰지 않습니다만 오늘 내내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살부터 노인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 그냥 감각적으로 일반적인 그 정년퇴직 65세 이후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65세에서 이제 뭐 70세, 70, 80, 요 연배에 있으신 분들. 제목이 그래서 좀 거창합니다. 거대한 도시. 도시는 계속 팽창하고 늘어나고 발전하는데 그 안에서 노인분들께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안정감, 정서적 불안감 없이 최소한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적 요소나 인간적 요소나 문화적 요소가 우리 사회에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전제적 답변이 깔려있는 제목인데, 제목이 너무 심심하게 느껴져가지고
나눠드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영화 제목을 패러디해서 노인을 위한 도시는 없다 라고 그런 영화가 있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물론 그 영화를 보면 노인 복지 정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영화지만 노인을 위한 도시는 과연 존재하는가, 새로운 삶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읽을 때마다 이 시어들 문장들 사이에 눈물이 점점 되어 있어서 참 좋아하는 김사희의 시 한 구절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분이 직접 읽은 시를 들려드리면 이 시가 훨씬 더 촉촉한 가슴이 저미는 그런 거 있습니다만 제가 대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옛 흙들은 어디로 갔는가? 나의 옛 개울은, 나의 옛 앞산은, 수국같이 웃음 많던 누님들은, 또 나의 옛 배고픔들은 어디로 갔는가? 나의 옛 비석치기, 구슬치기, 나의 옛 아버지의 힘센 팔뚝, 그런 건 다 어디로 갔는가? 나의 옛 무덤들은, 나의 옛 봄날 저녁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옛날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고무신 밖으로 발등이 새까맣던 어린 나는 이렇게 어느 거리를 떠돌고 흩어지고 있을까? 이런 착잡한 시입니다. 이거는 옛 추억, 자기 어린 기억에 대한 환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뭔가 시간에 적층된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가 점점 더 거센 세파와 변화 속에서 계속 휩쓸려가고 사라져가면서 우리가 현재 지점에서 마치 디지털 시계처럼 존재하고 있는 현대인의 운명적인 상황들을 착잡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들을 쭉 누적해서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을 대충 이렇게 눈 어림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3, 40년 정도, 어떤 분들은 5, 60년 정도 나의 옛 기억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그 기억들이 제대로 존중되고 평가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의 기억의 적층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존중돼서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의 기억들을 그것이 가난의 기억이든 아니면 어려웠던 시절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의 기억이든 간에 그 기억들을 훼손하거나 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압도적인 개발주의의 시대를 내내 살아냈기 때문에 이 시가 보여주는 이 착잡한 심정은 시적인 어떤 시인의 눈물너리, 눈물 한 방큰술이 묻어있는 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가 집단적으로 살아온 어떤 삶의 기억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삶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시 안에서 누적됐던 어른들의 그 편편의 기억들조차도 꺼내면 굉장히 왜곡되는, 꺼내기 불편한, 꺼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젊은 세대들이 듣지 않는 옛 기억들, 오래된 삶에 누적된 경험들은 더 이상 소용가치가 없는 그런 거대한 도시로 계속 가고 있음을 이 시인은 착잡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이 김사인 아무도 모른다를 치면 이분이 직접 읽으시는, 낭송하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역시 시인은 시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봐야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한 번도 주눅들지 않고 한 번도 삶의 왜곡이나 한 번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정해진 것들을 한 번도 방해받지 않은 채 일방통행으로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다 하시는 분들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가 아니죠. 살면서 겪어냈던 많은 어려움들, 뜻하지 않았던 슬픔들, 이 방향으로 가고자 했으나 원치 않게 다른 방향으로 압력에 밀려야 했던 사람들, 그런 일그러짐이나 비틀림 속에서도 삶의 기준, 삶의 가치, 최소한의 소박한 인간적 우애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위험 있게 살아내신 분들이라면 이 시가 다 자기 얘기입니다. 다 자기 얘기인데 나중에 한번 살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강의 시간이 엄숙해지고 있는데요. 재밌게
노래를 하나. 자, 노인의 도시의 기억과 노인의 경험.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도시는 노인들의 경험을 기억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도시인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가족의 풍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안양문화재단에서 펼친 이 나이듦 대중강좌에서 아마 그 이전 시간에 했던 이 회차가 아닌 지난 시즌에 했던 김찬호 교수님의 강의와 그 교시 묶여진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젊은 친구들 또는 손자 손녀들이 인터넷에 빠져 있어가지고 맨날 유튜브나 하고 네이버 구글이나 이걸 보고 맨날 그런 것만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랑은 대화를 안 한다. 애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손주 손녀를 타박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몰상식하진 않죠. 이거는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의해서 세대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무슨 변화냐? 젊은 친구들, 젊다기보다는 그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지식, 살아내고자 하는 삶의 방향, 거기서 필요한 가르침 등등이 우리 윗세대가 알려줄 게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다. 아니면 서울이나 안양 같은 큰 도시로 와서 살게 된다 그러면 뭔가를 어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파종을 해야 되는지, 나무를 이렇게 베도 되는지, 속골을 비로 언제 가야 되는지. 살아계신 어른들이 다 요즘으로 치면 구글이고 유튜브고 네이버인 거죠. 거기에 모든 검색 서비스가 다 있어서 딴 데 물어볼 필요가 없이 집안 어르신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우리를 공경 또는 노인분들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물어볼 게. 오히려 우리가 물어보죠. 야, 여기 버튼 어디 눌러야 되냐? 이게 달라졌는데 왜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왜 말을 안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거든요. 이 아이들과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저만 해도 20세기 중후반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연배와 상관없이 거의 19세기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9세기적인. 퇴행적인. 아주 나이가 빠진. 그 젊은 친구들이 뭘 물어보겠어요? 뭘 물어보겠어요? 물어볼 게 없죠.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로서도 물어볼 게 없고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저렇게 살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가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파 어떻게 다듬어요? 라고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설령 파를 어떻게 다듬느냐 혹은 김장을 어떻게 하느냐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서 이 젊은 친구들이 말이야 맨날 유튜브나 하고 어른들하고 대화를 부재한다 라고 하는 정작 기성세대도 유튜브를 보고 있죠. 유튜브에 막 좋은 정보도 있지만 때로는 가짜 뉴스까지 보면서 삶의 기반이 가족애나 이것을 좀 흔들고 있다. 우리 서로가 존중 안 하거나 사랑 안 하거나가 아니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가피하게도 또는 굉장히 슬프게도 바로 그런 그 아이들의 존경심이나 대화의 어떤 그 창, 또 지식의 창, 물론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어른들과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윤리, 삶의 정석. 에이,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얘기는 유튜브가 안 해주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류가 망하기 전까지는 하시겠지만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는 이미 우리가 물어봐야 돼. 실제로 저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젊다면 매우 젊은 층에 속합니다만 올여름에 공항에서 이렇게 긴 줄을 서서 티켓팅하는 것보다 키오스크라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몇 번 누르다가 너가 해라 그러고 나는 다시 줄 서러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벌써 50살밖에 안 됐는데.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은 이 도시가 첨단 인텔리전스, 스마트 시티로 가면 갈수록 노인분들은 더 불편해져요. 어디를 눌러야 이게 되는 거지. 사람 불러서 얘기하는 게 더 익숙한 그런 속에서 이 정도에서 멈추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넓혀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따가 화면에 나올 얘기라 나올 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까지 쓰여진 동시, 어린이가 쓰던 동시 전문가가 쓰던 그때 썼던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다루는 동시들은 항상 점잖으신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아직도 소녀 같은 할머니 이런 동시들이 10여 년 전만 해도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 5, 6년 사이에 나오는 동시들은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시는 할머니 이런 동시들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어린 친구들의 인식이 많이 변한 거죠. 많이 변해서 이게 집단 정서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의 경험이 도시가 함께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 나라가 누가 발전시킨 건데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낸 경험들이 누적돼서 도시의 문화적인 저변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 노년층 스스로도 그것이 특별히 아름다운 기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도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혹시 촬영 때문에 여기 불이 켜져 있는 건가요? 괜찮다면 요 쪽을 좀 꺼가지고 저는 뭐 다 봤, 이 정도만이라도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술가입니다. 양용양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의 전통적인 산수화풍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급변하는 현대 도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중국의 오래된 왼쪽에 서화죠. 이게 양용양이라는 사람의 현대적인 작품. 그러니까 형식은 옛것을 그대로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상정벽해하고 있는 중국의 대도시들. 우리 학교에 우리 성공회대학교에 중국 학과가 있어서 거기에 장영석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얘기를 보니까 해마다 갈수록 중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변해서 그분 의견이 아니라 그분이 전해 들은 중국인의 의견으로 보면 중국의 텐진이나 심천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10년 안팎에 급속하게 도시의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송도 신도시처럼 급변하게 다 발전했으니까 사람들은 한국 알기를 매우 미개한 후진국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건데 그 속에서 이제 그 중국의 문화나 정서도 막 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룬 작가들이라 인트로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산수화의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크레인과 빌딩과 아파트의 숲으로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 송전탑이고 굉장히 그 묵시록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우전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전형적인 중국 남방지구 쪽의 전형적인 풍경이죠. 계림 같은 곳에 이런 곳에 이제 위락시설도 들어서고 건물도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오래됐던 어떤 삶의 기억들은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면서 새로운 도시 문화가 창궐하게 되겠죠. 이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걸 놓으면 이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물리적 법칙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한 개인이나 한 정부가 야 우리 변하지 말자라고 멈추자고 합의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 도시의 거대한 발전은 필수적인 불가결한 반드시 좋다는 아니지만 막을 수 없는 또 불가결한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용양의 작품을 보면 멀리서 보면 아주 그럴듯한데 가까이서 보면 급속한 개발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조정을 하고 있는 중국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우리도 똑같이 도시는 계속 거대해지고 한 명 한 명의 인간은 그 거대한 도시를 이제 올려다 봐야 되는 왜소한 인간으로 좀 전락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도시에 방금은 제가 뭐 전 세계적인 경향 속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좀 와서 말씀을 드려보죠.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는 급속하게 진행된다.
도시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여러 지표들을 말하는 건데 인구가 그쪽으로 몰린다든지 주요한 산업 인프라의 꼬린 지점, 뭐 고속도로나 다리나 이게 다 서울을 막 지향하도록 이렇게 하드웨어가 깔린다든지 어떤 문화적 콘텐츠라든지 정보 산업의 소프트웨어가 도시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펼쳐지도록 되어 있다라든지 어쨌든 중심되는 도시, 메트로폴리스가 주변에 인접한 도시를 끌고 동시에 이동한다라는 네트워크 도시의 현상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인구의 약 60%가, 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물론 이제 안양에 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양의 여러 지표들을 함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찾아봐도 잘 안 찾아져서 제가 좀 잘 몰라서 일반적으로 잘 공개되어 있는 서울시의 자료를 가지고 몇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나중에 책으로도 또 내야 되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016년에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거 뭐 저출산 등등도 문제가 있고 등등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저출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생략하고 2027년에는 그냥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고령화, 에이징, 점점 이 노령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시작되는 것과 그래서 확실하게 고령화 사회가 된 것과 그리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정착되는 단계가 대체로 인구의 7%, 14%,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학, 사회학적 인구학에서는.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굳어진다. 2027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월드컵 2번 보면 바로 2027년 금방 오게 되는데 앞으로 10년이나 9년, 10년 내지 10년 안팎에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됩니다.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의 20% 이상인 것을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나중에 언젠가 가다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도에 따라서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한 거죠. 대처하는 상황, 정책적 수단을 만들어낸다든지 노인에 대한 인식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다든지 지금 이 상태로 만약 27년 가잖아요. 10년 후라 현재 우리의 노인 인구에 대한 노인의 정서나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은 채로 10년 후라고 생각해 보시면 세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대가 당신들이 안정적으로 마련해 주지 못한 이 모든 노인 문제를 왜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젊은 세대와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노령화에서 노령을 거쳐서 초노령 사회로 가는 기간이 한 30년이다. 예를 들어. 그럼 30년 동안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여러 문제와 거기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SF 소설가가 그 인터넷에 썼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후의 상황을 전제해가지고 이게 다 우리 사회의 문제지만 지방대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 저출산, 신입생 부족 등등으로 인해서 학교가 공동화되거나 학교를 심지어 불가피하게 폐쇄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장벽을 쳐서 그 인근 노인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헬기로 정기적으로 식사를 투여하고 그 안에서 노인들이 알아서 사는 거죠. 이거는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나라가 결국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느 SF 작가가 상상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게 좀 심하다. 저 지역의 산간지방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나 대학교나 아니면 이런 요양시설을 다 합쳐가지고
인근의 노인들을 길거리에서 보자마자 봉고차에 실어서 그 안에 보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늘에서 음식만 투여하고 알아서들 살게 한다. 그래서 거기서 노인들이 거기서 투여된 음식을 잘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로 공격을 하러 오는데 젊은 세대들은 전쟁 경험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수류탄과 총을 막 잘 쏴가지고 노인들의 쿠데타가 승리한다. 이런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SF적인 상상력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어떤 면모를 포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구나마다 한 집 건너 다 겪고 있고 심지어 당사자이기도 한 결국은 70몇 살, 80몇 살 되면 요양원에 가서 몇 해를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슬픈 그런 것을 이렇게 SF적으로 이 상태가 10년 후라면 어떨 것인가. 근데 인구학적으로 그것이 슬프지만 묵시록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안 다가와도 어른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일이 되는